포용, 관용, 비폭력, 다원주의와 같은 단어들은 요즘 관용 매체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자본주의적 성공의 찬양, 성공한 자의 낙원 같은 생활의 찬미가 이루어진다. 성공한 자의 낙원과 같은 생활이죠. 백만장자에 대한 영화와 사치품 광고들은 그나마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 고학력 중상층들에게는 일중독과 타산적 태도, 경쟁의식 등을 고취하고 일중독. 경제적 능력이 없는 기성세대에게는 좌절을 안겨준다. 그렇지 않아도 일찍이 상상도 못했던 생계 불안정으로 각종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인 소시민들은 실패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여주는 미디어에 의해서 더욱 깊은 좌절과 절망을 안게 되는 것이다. 젊은 층의 일중독도 기성세대의 세상에 대한 실증도 결국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가혹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한마디로 제도권이 폭력의 이미지를 계속 유포하고 무제한 경쟁, 약육강식의 담론을 보편화한다면 가장 심한 피해를 볼 계층은 바로 무력한 아이를 포함한 사회의 타자, 약자들이다. 스킨헤드의 갱들이 방어 능력이 없는 외국인 학생들을 재미로 때려잡고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신의 좌절, 분노, 공포를 여러 형태의 아동학대로 푸는 것이 자본주의를 건설하는 러시아의 뒷모습이다. 이 병든 사회가 포용, 관용, 비폭력의 가치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겉모습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반인륜성에 대해 대중들의 깊은 자각이 필요하다. 좀 약간 쪼까 약했어. 유럽의 옷은 깨끗한가? 섹스의 낙원, 연애의 낙원. 일요일날 사람들이 붐비는 오슬로 시내의 지하철역. 16살쯤 돼 보이는 섹스의 낙원, 연애의 낙원. 일요일날 사람들이 붐비는 오슬로 시내의 지하철역. 16살쯤 돼 보이는 어린 남녀가 열렬히 키스를 하며 서로의 몸을 탐색한다. 보기에도 민망스러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어린애들이 저럴 수가 같은 소리가 들리기는커녕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다. 이것은 스칸디나비아의 철저한 개인주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청소년 섹스에 대한 긍정적 통념을 반영하는 일입니다. 북유럽인들은 성생활을 15, 16살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다고 생각한다. 스웨덴 성의학자들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남학생 가운데 약 54% 그리고 여학생 가운데 64%가 이미 성을 경험했다. 성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애를 해본 고등학생들의 90%를 넘는다. 어른들도 이 같은 현실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인다.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딸이 바깥으로 나돌지 않고 집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섹스를 한다는 것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준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려는 부모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고3이면 투표권이 있고 노르웨이 같으면 투표권은 18살 때부터 부여된다. 대학생이 되면 국회의원으로 피선되기도 하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이처럼 성을 음식, 복장과 같은 성인 생활의 필수적 부분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기원했을까? 1940년대만 해도 교회의 영향이 강한 베르겐 같은 노르웨이 대도시에서는 독실한 신도들이 성교육에 앞장선 활동가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상인, 재산가와 달리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룬 농촌에서 중세적인 성어업이 훨씬 덜했던 것은 스칸디나비아의 특색이기도 했다. 농촌에서 덜했다. 귀족, 봉건 영주도 거의 없고 농노도 없는 자유민 위주의 노르웨이 농촌에서는 여성들이 바이킹 시대의 풍속대로 자유롭게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 상속을 받게 된다.
여성의 혼전 정사나 과부의 재혼 등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유교시대 조선에서 함경도나 제주도 등 변방 여성들의 활발하고 독립적인 기상이 교화되지 못한 편벽한 습속으로 보였듯 봉건시대 유럽에서 스칸디나비아의 기가 센 여성은 하나의 야만적 부를 보였다. 그 뒤 페미니즘 선각자에 의해 스칸디나비아에서 여성의 위치는 정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영국 페미니즘 원조로 작가이자 여행가인 메리 울스턴그래프트는 스칸디나비아 젊은이에 대해 그들은 보기 드문 혼전 연애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구애 기간이 길고 연애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진다. 남편의 간통 사실이 드러나면 여성이 당당히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풍습은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자유의 이상에 가깝다. 며 자신의 스칸디나비아 견문을 회상했다. 도시화가 본격화된 1950년, 60년대 스칸디나비아 농촌의 전통적인 자유로운 성풍속이 도시로 흘러들면서 당시 구미 지역을 휩쓴 성혁명의 파도와 잘 맞아떨어져 주류 문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마침 복지국가의 틀을 이미 다 갖추었기에 미혼모가 되는 것이 사회 통념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이 성에 구속되지 않는 사회가 태어난 것이다. 전통적인 성의 자유와 현재적인 성의 자유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면 옛적의 혼전 정사와 이혼, 재혼 등의 자유가 있었음에도 결혼을 남녀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 형태로 여긴 것과 달리 요즘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결혼 제도가 소멸되어 간다는 것이다. 결혼 제도에서 동거관계 형태로 종이 한 장의 형식도 없이 같이 사는 남녀가 이미 전 인구의 25%를 넘었다. 특히 20, 30대 대다수가 결혼이 아닌 법적 부담이 적은 동거 형태를 선호하는 셈이다. 현재 노르웨이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절반은 동거자의 자녀다. 동거가 결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가사의 동등한 분담이 큰 차이다. 부인과 달리 안주하지 못하는 관계로 사는 남자라면 대부분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나 요리 청소를 잘해준다. 또 다른 특징은 양쪽의 재정적 독립이다. 즉 양쪽의 파트너들이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를 따로 두는 것은 물론 재산 등록도 따로 한다. 그러나 재정적 독립 등의 동거 관계의 특징은 이미 결혼한 남녀의 일상에도 스며들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결혼 제도가 점차적으로 소멸한 한편 육아와 설거지 부담에서 해방된 스칸디나비아 여성의 사회 진출은 눈부실 만하다. 거의 모든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국회의원의 40% 정도를 여성이 차지하는 것이나 군복무 경력조차 없는 민간인 여성 정치가가 국방부 장관짓을 맡는 것도 상례가 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쉽게 헤어지는 파트너 관계가 자녀의 심리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쉽게 헤어지는 파트너 관계, 자녀 심리적 성장. 물론 독립적인 부모 사이가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돼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일찍부터 독립적인 살림을 꾸리는 등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개척한다. 그러나 너무 쉬운 동거관계가 자녀에 대한 애정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륜상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느냐라는 식의 비판보다는 대부분의 비판자들은 소비 중심의 사회에서 남녀관계도 결국 개인의 만족이라는 소비의 한 형태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소비의 한 형태. 부모에게 애정을 덜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로 나서는 등 폭력을 통해 본인의 애정 결핍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기에 결혼제도 소멸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긍정 일변도 쪽으로만 흘러가지는 못한 형편이다. 스칸디나비아의 성의 자유나 성해방이 무질서한 성관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성관계 파트너의 교체는 자유롭지만 하파트너와 한파트너 관계를 갖는 기간에 다른 상대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도덕률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동거관계든 결혼한 관계든 혼외 정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규 파트너 외에 다른 대상대자와 정사를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 싫어지면 언제나 쉽게 떠나지만 관계할 때는 반드시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스칸디나비아 성 풍속도의 한 측면이다. 어떤 면에서 스칸디나비아를 섹스의 낙원이라기보다는 연애의 낙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아직까지 낭만적인 색깔이 강한 스칸디나비아적 연애의 파트너에 대한 책임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역 내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이다. 스칸디나비아의 성의 자유, 물론 성의 해방을 많은 측면에서 사회적 진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여성억압의 최악의 형태인 매매춘 산업이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트너 모색의 자유가 충분히 주어진 이 지역에서 매춘녀를 찾는 남성은 흔치 않다. 노르웨이 남성 중에 11%만이 여성의 성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한국 남성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성주의의 목소리가 강한 사회에서 성매매라 하는 남성을 보는 사회적 눈길도 곱지 않다. 스웨덴에서 여성의 성을 매매하는 남성은 아예 범죄자로 여긴다. 윤락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홍등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스칸디나비아 도시들은 극동지역의 도해지는 물론 암스테르담이나 함부르크 같은 유럽의 대도시와도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침실을 같이 쓰는 상대를 끝까지 타인으로 봐야 하는 스칸디나비아 성생활의 현실에서는 부부를 일심동체로 보는 비서구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끝까지 타인으로. 물론 나는 사창가에서 총각딱지를 떼고 부인을 가사노동자쯤으로 보는 한국 풍토를 이상으로 보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관계, 결혼의 상대자를 남이 아닌 자신이 평생 돌보아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책임감에도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따뜻한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을까. 사회 발전의 화려한 이면에는 따뜻함을 잃어버린 고독한 삶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부금, 걷는 사람이 더 당당하다. 내가 노르웨이로 처음 이주했을 때는 현지에 지인이 많지 않아 집으로 전화가 걸려올 일이 별로 없었다. 근데 저녁마다 전화가 몇 통씩 걸려왔다. 한국에서도 텔레마케팅의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이곳의 경우는 주로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오는 전화였다. 전화번호부를 보고 전화를 건 듯한 그들은 대부분 내 이름을 대며 해당 단체의 존재 의미를 설명하고 주로 돕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기부할 것을 당부했다. 사실 당부라고 하기에는 단체 대표자의 목소리가 무척 자신있고 위세당당했다. 오히려 시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는 듯했다.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걸려오는 이 같은 요청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시민단체의 프로젝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옛 동구권의 부모 없는 길거리 아이들에게 구호품 전달하기, 아동 심장병 환자 위로금 조성, 세계 기아민 구제 기금 조성, 전화를 거는 단체들은 천차만별이었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꽤나 알아주는 전국적인 루터교회 구호단체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단체까지 노르웨이 시민운동의 거의 모든 스펙트럼을 알게 된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군소단체라 해도 신신당부하는 어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전화를 받는 쪽에서 당연히 의연금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만큼 노르웨이에서는 늘 기부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기부 문화의 원천은 농촌의 교회다. 중국이나 한국의 향약, 개 문화와도 비슷한 측면이지만 교구마다 기아민, 빈민, 구제, 고아 양육 등의 지역 복지를 위해 각 교인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자진해서 기부하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었다. 가톨릭 나라에서 수도원 등의 대형 교회 단체들이 담당한 복지 문제를 17, 19세기에 노르웨이 농촌에서 교급을 기부, 모집을 통해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하곤 했다. 기부의 용도는 달라졌지만 지금도 교회마다 열심히 모금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 같으면 사순절, 단식과 참회의 날인 사순절 때만 해도 제3세기의 구제기금으로 전국적으로 약 5천만 크로네, 약 550만 달러라는 상당한 금액이 교회를 통해 보인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된 19세기부터 기부 문화의 주축이 교회에서 노동, 금주, 여성 등의 여러 사회운동 쪽으로 옮겨졌다.
1950, 60년대까지 기부금의 주된 용도는 의료, 성인교육 등 국내 사회 복지 문제 해결이었지만 복지국가의 기본 틀이 갖춰지고 그 분야에 대한 책임을 나라가 짊어지자 해외, 특히 이른바 제3세계의 구호 작업이 각종 모금운동의 주된 목적이 되어버렸다. 노르웨이 주민이면 거의 누구나 1년에 적어도 몇십 번씩의 동구권이나 아프리카 등지를 위해 기부한다. 전화로 기부를 요청할 때도 많지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회원층은 꽤나 두텁다. 예를 들면 국제사면기구, 노르웨이 지부의 회원수는 전 인구의 1%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가 인권단체에 가입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 국제사면기구의 본부장인 영국 회원수는 전체 인구의 약 0.25%일 뿐이다. 특히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국제사면기구의 핵심 활동가들이다. 하루 종일 길에서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 등 세계 대량학 살인의 주범들이 오슬로를 찾아올 때 부지런히 데모에 나서는 그들이야말로 노르웨이의 젊은 세대에 아직은 이상주의가 남아있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푸틴의 체첸 민족 말살 정책 등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 노르웨이 주류 언론이 대개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취한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젊은이들의 그러한 활동은 적으나마 위안이 된다. 이 같은 대중적 참여가 있기에 대부분 나라의 사정과 달리 노르웨이의 주요 대기업들은 해외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국제사면기구에 해당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라도 취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대중적 인권 의식이 고조돼 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미지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가장 대표적인 해외 봉사단체라면 노르웨이 국민구호라는 60여 년 역사를 가진 노동운동 계통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단체다. 노르웨이 국민구호 사회주의적 색채. 그 단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가운데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다. 예컨대 잘 알려졌다시피 미국은 베트남 침략 과정에서 베트남 저항운동의 기지이자 이동 루트로 인식된 임적국 라오스의 영토에 200만 톤 이상의 폭탄을 투척했다. 그 가운데 약 70%가 폭발했지만 물론 희생자의 절대 다수는 베트남 투사들이 아니라 전쟁과 상관없는 라오스 농민이었다. 나머지 30%가 폭발이 안 된 채 남아서 1년에 수백 명의 라오스 사람들이 사육당한다. 노르웨이 국민구호는 5년에 걸친 노력 끝에 상당수 폭탄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현지 전문가들을 훈련시켜 주체적인 제거 작업을 가능케 하기도 했다.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폭발물 제거, 환경보호, 학교 건설 등의 봉사작업을 진행하는 노르웨이 국민구호 예산의 90%는 정부와 노조에서 조달하지만 나머지 1만 6천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국민적 각출을 통해서 보탠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가 아닌 장기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르웨이 국민구호는 각양각색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냈다. 예컨대 어떤 기부자는 폭탄 제거의 특수훈련을 받은 개를 지속적으로 응원하면서 진행 사항에 대한 계속 정보를 얻어볼 수 있다. 1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에 약 7천만 달러 상당의 온갖 기부금이 쇄도하는 노르웨이. 그러나 노르웨이 시민단체들이 베푸는 국제봉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문제점이 있지? 이렇게 헌신적인데도 문제점이 있어. 노르웨이 활동가들은 알고 있다. 하나는 조달되는 물자들이 외제품에 대한 현지인의 선호도를 높이는 등 장기적으로 현지 산업의 발달을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외제품에 대한 현지인의 선호도를 높여서 현지 산업 발달. 그렇구나. 또 하나는 현지인들을 수혜자로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서구에 대한 사대주의적 감정을 갖게 하는 점 역시 현지 사회 주체적 발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충분한 현지 지식을 기반으로 벌인 봉사 작업이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폐단을 낳을 수 있다. 불충분한 현지 지식. 이 문제들을 의식하는 노르웨이 활동가들은 가급적이면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과 교육시설의 건설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의 단체들은 해외 구호 작업이 잘못하면 구호 제국주의로 오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만 거대 관변단체의 경우는 이러한 인식이 아직 빈약하다. 거대 관변단체. 거기에다 관리자의 무지와 실적주의가 가미돼 해외 봉사작업이 제3세계에 대한 착취와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봉사작업이 오히려 착취와 환경 파괴. 2년 전에 신설된 환경진흥기금의 애초 목적은 노르웨이 투자를 통한 세계 환경 친화적 기업들의 육성이었는데 결국 1년에 환경 친화적 기업들의 육성 결국 1년에 담배 생산업체와 엑슨 같은 제3세계 환경 파괴 오명을 쓴 석유업체,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굴지의 유해 기호품 식품업체에 투자함으로써 장안의 화제가 되고 말았다. 대형 단체의 경우 이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므로 의식 있는 기부자들은 개별 단체들의 활동, 투자 내역을 유심히 확인한다. 물론 약 1,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흉년이든 에티오피아나 라오스, 아프가니스탄의 지뢰밭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스칸디나비아 시민단체들의 구호, 봉사가 절실히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제사명기구의 해외 양심수 인권 수호 등의 노력은 크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원조와 인권 문제 제기 등 바깥의 노력만으로 빈곤과 인권 침해를 극복할 수는 없다. 제3세계의 빈곤을 연구하는 세계의 제국주의적 체제 구조가 제3세계의 빈곤을 연구하는 세계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적 체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베네수엘라 등 제3세계의 민중 지향적인 정권들도 고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3세계 기아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스칸디나비아 시민들의 기부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내 주장이지. 이게 중요한 거야. 빈곤을 연구하는 세계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세계 경제 질서. 35명을 구한 마지막 브레이크. 2003년 봄 대구 지하철 참사 소식은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자신의 원한을 사귀지 못해 살인마로 변해버린 사람의 범행과 전동차 기관사를 비롯한 몇몇 지하철 관계자의 극도로 무책임한 대응과 구명 시스템의 낙후성으로 200여 명의 귀중한 인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한다 해도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참사를 거울 삼아 지하철 등 주요 공공시설의 구명 시스템이 한층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어떠한 개선도 사고 때의 완벽한 인명구제를 보장할 수 없음을 동시에 인식해야만 한다. 시스템이 아무리 최첨단이라 해도 사고의 숙명적인 순간에 책임자한 사람이 방심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기계에 의해 움직이는 우리 세계의 엄연한 사실은 기계를 다루는 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수많은 인명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살인범에게 칼을 맞으면서도 버스 추락을 막은 오둔 벨란드. 세계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억되는 1986년 옛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참사. 체르노빌. 원자로의 안전장치가 부족한 면이 많았다는 것도 인정되지만 실험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촉발한 몇몇 기술자들의 무책임이 약 2천만 명을 방사능에 노출시킨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국 역설로 들리긴 하지만 현대 기술이 발전될수록 한 사람의 마음속에 뭇 인류를 포함한 전 우주가 갖추어져 있다는 일념 삼천. 지나가는 한 생각 속에 우주의 삼라 만유가 들어있다. 우주의 시방선제. 일념 삼천의 고대 동양 철학 진리가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첨단 안전장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에게 늘 이웃을 생각하게끔 하는 여유로운 마음의 사회가 건설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아닌가 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2003년 2월 16일에 노르웨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이었다. 오둔 벨란드 사건.
이 사건의 서술에서 독자들이 볼 수 있듯 어떤 안전장치도 할 수 없는 역할을 한 명의 의인이 다행히 해내 수많은 생명을 구해주었다. 빼어난 자연미로 알려진 현만 피오르드와 산이 만나 혼을 빼앗는 듯한 절경을 이루는 노르웨이 남부의 왈드레스 골짜기.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이 한적한 곳을 일요일 저녁 한 대의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다. 승객들은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산세를 구경하고 있었고 운전기사인 39살의 오든 벨란드는 아내와 딸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빨리 가고픈 마음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원래는 그날 저녁에 그가 핸들을 잡을 차례가 아니었는데 급한 일이 있는 한 동료의 청을 들어주어 늦은 시간에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집으로 가려는 그의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버스가 바닷가를 지나는 순간 한 승객이 갑자기 시카를 빼들어 엉터리 영어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고함을 지르면서 기사에게 총탄처럼 달려갔다. 누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이에 그는 이미 시칼로 기사의 목과 등을 미친 듯이 찌르고 있었다. 1분이 지나지 않아 칼을 맞은 기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괴한에 칼을 맞는 1분 동안 기사 오든 벨란드는 승객 모두의 생명을 구한 가장 중요한 행동을 취했다. 굽어지는 길로 바로 현만에 얼어붙은 물을 향하고 있었던 버스의 브레이크를 핸들을 이미 놓친 버스의 브레이크. 오든 벨란드는 생애의 마지막 1분 동안 밟은 것이었다. 만약 그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35명의 승객 전원이 물과 얼음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순직한 기사의 마지막 행동 덕분에 직사를 면한 그들은 재빨리 비상구르려로 대피했다. 몇십 분 뒤에 범죄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범인은 아직 버스 안을 벗어나지 않았다. 경찰이 독한 체류탄을 뿌린 뒤에 히스테리로 망아의 경지에 빠진 그는 항복했다. 26살 젊은 나이로 6개월 전 노르웨이에 와서 망명을 신청한 피난민 신분 대기자로 밝혀진 에티오피아 출신의 범인은 어떻게 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됐을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내전 시절에 그는 강제 징집되어 어린 몸으로 군인이 된 적이 있었다. 어린이 군인으로서 이미 사륙에 직접 참가한 일이 있는 그에게는 남의 생명이 더 이상 고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에게 이미 그때부터 정신병 증세를 보인 그의 정신 상태는 노르웨이에 와서 이민 당국의 망명 허가 결정을 기다리는 떨리고 지루한 시간 동안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망명 신청자의 숙소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켰고 왈드레스 골짜기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콩고 출신 동료의 망명 신청자를 이미 죽인 상태였다. 그의 범행은 물론 1차적으로 한 개인의 악행이지만 노르웨이가 제3세계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제3세계의 빈곤과 전쟁과 절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제1세계와의 불평등한 무역으로 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랑 생각이 무기 장사로 떼돈이나 벌고 있었던 미국, 유럽, 소련의 사주와 후원으로 몇십 년 동안 내란을 겪고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절망과 아픔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현 세계 체제의 산물이다. 이 절망과 아픔이 에티오피아의 국경을 얼마나 쉽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타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을 줄 수 있는지 내란 때 정신이 미쳐버린 어린이 군인이 노르웨이에서 저지른 행동은 잘 보여준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작품에서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는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 당신을 위해서 울리는 걸 알라.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리면 당신을 위해서 울리는 걸 알라는 시를 제사로 채택하지 않았는가. 삼천호구, 삼라만상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삼천호구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 결국 돌아와 우리를 강타하고 만다. 에티오피아나 아프간, 앙골라 등지의 기아와 전쟁과 죽음의 참극을 알리는 종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 어떤 안전장치도 하지 못했을 일을 오든 벨라드라는 이름의 평범한 운전기사는 죽으면서 해냈다. 물론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선 평소에도 남을 늘 배려해주고 성실하게 일했던 그의 인품이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소를 따져보면 타자와의 연대와 타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인명 존중을 늘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교육도 이와 같은 의인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만약 그가 다닌 학교에서 성적으로 등수와 등급이 일일이 매겨져 학우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했다면
그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남의 생명을 그렇게 귀중히 여길 수 있었을까? 물론 요즘 교사 사회의 관료와 학생들 사이의 유행 상품 선호, 빈곤을 경멸하는 태도 등 상당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노르웨이 교육을 무조건 이상시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당위로서의 평등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은 장점으로 봐야겠다. 물론 학교부터 학생들 사이에 계급을 만드는 사회에서 자랐다고 해서 꼭 남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법은 없다. 타고난 천성과 개성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경쟁보다 남에 대한 존중과 자비를 강조한다면 그 학생이 성장한 뒤에 오든 벨란드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무리하게 경쟁을 부추기고 성적을 절대시하는 학벌 계급 문화를 우리는 보통 사고 현장에서 남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과 연결하지 않는다. 나은 곳에서 뿌려진 이기주의와 아집의 씨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악과를 낳는다. 승객의 생명을 경시한 기관삼 사람의 행동과 남이 망해도 나 혼자 잘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인륜 파괴적인 분위기는 분명 무관하지 않다. 평범한 버스기사였던 오든 벨란드는 현재 노르웨이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만인의 사표로 추앙된다. 그의 행동이 학교의 교육 자료가 되는 것은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고방지 시스템이 아닐까. 82쪽까지.